자, 중증 검찰센터 함께하실 세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김정환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규현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춘재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세 분은 이제 법률가시고 두 분은 또 한 분은 법조를 굉장히 오래 하셨던 또 기자분이시니까 일단 관련돼서 검찰의 그 수사 내용부터 좀 짚어보죠.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기사가 이제 오전에 떴어요. 예. 이제 건진 관련한 청탁이라든지 뭐 뇌물 관련된 수사를 이게 남부지검이죠. 예. 예, 남부지검에서 한다는 건데 수사가 이게 뭐랄까 시작했다,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시작했고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뭐 파면이 됐고 이제 정치 상황이 급변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늘 이런 때가 되면 이제 원래 태세 전환을 했었는데 많이 늦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리고 이제 중앙지검은 이런 수사를 바로 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앙지검장 이창수 완전 찐 윤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전력들이 있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윤석열이 친윤이긴 합니다만 윤석열이 좀 덜 묻은 남부지검이고 신흥석 지검장. 신흥석. 그분도 뭐 친윤 검사로 그렇죠. 되어 뭐 있지만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고. 예. 그렇지만 뭐 중앙지검장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덜 덜 묻어서 예. 뭐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고 뭐 아무튼 이게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크로비스타가 최근에 이사를 갔잖아요. 그렇죠. 예. 대통령 부부가 전 대통령 부부가 그리고 이제 이사 한남동 관저에 있다가 이제 이사를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을 줄여서 갔을 텐데 그리고 이제 한남동 관저에 있을 때 충분히 여러 가지 이제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윤석열 그분 자체가 뭐 수사의 달인이고 수사를 많이 해봤고 그래서 아마도 이 주요 증거물이나 이런 것들은 아크로비스타가 아니라 제3의 장소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의혹들이 생기냐, 뭐 증거인멸은 이미 끝나지 않았겠느냐. 예, 뭐 아침에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과연 뭐 실효성이 있는 걸로 볼 수 있느냐? 근데 이 의원님 말씀 그거 아니에요. 네. 전격적이라고 느끼는 건 이 뉴스를 봤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와, 기사가 전격적으로 떴구나인데 예. 진짜 실제 그 검찰과 그러니까 이 해당 두 인물, 그러니까 윤 부부는 안 전격적인 거지. 이미 다 알고 그렇지, 있다거나. 이미.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아마 여기서 뭐 실질적인 어떤 물증, 그 스모킹건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압수수색이라는 게 수사에서 가진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예. 검사들은 압수수색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선전포고예요. 아, 우리 시작한다. 예.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는 뭐 통신조회나 계좌 그렇죠, 추적 이런 걸 그렇죠. 하지만 이런 건 밖에 드러나질 않지 않습니까? 그냥 내부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하는 거죠. 이걸 하고 최초로 우리가 이거를 수사를 개시를 했다라고 외부에 알리는 첫 이벤트가 압수수색이거든요. 일종의 선빵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을 한다라는 의미로 이거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바꿔 얘기하면 선빵이 아니라 퍼포먼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봐주려고 할 때 뭐 그런 걸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굳이 검찰이 이 사람들 봐줄 이유는 없어요. 아니 지금 나온 얘기로는 지금 압수수색하면서 들어갔던 보면 이제 피의자는 건진 법사 전성배가 피의자고 김건희가 이제 참고인으로 돼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네, 참고인으로 돼 있고. 그러면 뭐 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딱히 들고 나올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기식 그 효과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런 강한 것 같고 물론 이제 이 강제 수사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긴 하죠.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거기서 이렇게 이 수사에 뭐 예를 들면 뭐 명품백,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목걸이 같은 거 이런 그런 핵심적인 물증을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겠죠. 만약에 제3의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그 제3의 장소로 이거를 이제 그 주요한 물건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치면서도 이제 제3의 장소를 염두에 두고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 제3의 상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수지가 되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왜냐하면 지금 통일교 그 간부라는 윤모 씨가 건진에게 6천만 원대의 그 다이아 목걸이 혹은 뭐 명품백 이런 걸 건넨 이유는 김건희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건넨 거잖아요. 갖다 주라고 준 거죠. 근데 지금 건진은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실제로 그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전달이 됐다면 이게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뇌물죄가 되나요? 예, 전달됐다면 이제 뇌물죄죠. 뇌물죄. 예, 김건희 여사한테 하나만 보고 줄 리는 없고 그거를 그러니까. 누굴 보고 줬겠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어. 지위 윤석열을 보고 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뇌물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죠. 통일교의 윤모 씨 입장에서는 얻는 게 뭐냐? 이게 또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는 이야기는 뭐 이제 캄보디아의 ODA 네. 관련된 통일교가 그 이권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끔 뭔가를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의심스럽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진짜 예를 들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이런 비슷한 그 사기를 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내 뒤에 대통령 있다 정도로 그렇죠. 얘기하고 이 뒷배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 부부가 전면에 나오는 이런 캐릭터는 지난번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얘기했을 때 그 3분의 1 체크 우리 김기현 네. 변호사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전에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면서 그때는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선거로 해서 당선이 되면은 이제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해먹겠다. 네. 어. 뭐 그걸 너무 대놓고 이렇게 많이들 버려가지고 저는 뭐 하나는 분명히 나올 것 같다.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모르던 전혀 모르는 새로운 것들도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이게 하면 남부지검장이 지금 신흥석 검사장 이 뭐 이제 아까 앞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대표적인 뭐 윤석열 사단 윤석열 사단이 이제 크게 뭐 세 부류가 있어요. 원조들이 있고 원조.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죠. 예. 조직 후보. 그다음에 이제 저 지난번에 이원석 총장. 전 총장. 예, 이 사람들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일선에서 뛸 때 같이 뛰었던 후배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한번 물갈이가 되면서 이 허리 그룹들에 해당하는 그 예.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신흥석 검사장인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그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발탁했던 부장들을 발탁했던 그때 발탁했던 그 검사거든요. 신흥석 검사.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검사장 승진을 못하다가 예. 윤석열 정권 출범해서 이제 승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신흥석 검사장 입장에서는 매우 은인 그 같은 은인 거겠군요. 같은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그래서, 검사를 예. 하셨으니까 검사 입장에서 누가 안 땡겨주면 지검장 못 되는 겁니까? 그렇게 예. 봐야겠죠. 아. 예. 물론 되고 나면은 내 실력이 뛰어나서 된 거야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좀 말이 길어지는데 검사장은 보통 한 해 한 10명, 11명 돼요. 예. 그중에 옛날에 그랬어요. 청와대 몫으로 한 대여섯 명. 그다음에 이제 검찰총장 몫으로 한 두세 명.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정권이 셀 때는 청와대 몫이 많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정권이 힘이 좀 빠질 때는 검찰총장 몫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흥석 검사장 같은 경우는 정권의 청와대 대통령실의 몫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때 예. 이제 승진했을 때.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되고 나서부터는 근데 윤석열 몫이 10명. 뭐 이거 자기 마음대로 했겠죠. 네,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네. 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 예, 하는 거 봐도 그렇고. 아니 우리 김정환 변호사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셔가지고. 아니 그 검찰과 관련돼서는 뭐 제가 특별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해요. 그 사실 제가 오늘 방송에 나와서 검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기소 사건을 예.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사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기소에다가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 가지 절차를 봤을 때도 조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 압수수색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야 얘들이 진짜 뉴스를 이런 식으로 좀 흐리는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라는 느낌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확실히 예. 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실 이 대화를 나누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좀 불편했을 거고 남부지검장이 누구기 때문에 수사는 조금 어떻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검찰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우리가 검찰을 어떤 국가 조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검사장이냐에 따른 개인적 성향에 따른 수사가 가능하다는 걸 이제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 전주지검은 어떤 사람들이 있고 오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서는 반대로 이제 그 사람들을 고발을 하고 고소하게 했는데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어떤 외관을 갖추기 위한 그게 약간 그 형식만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게 보여주기식 수사는 아닐까. 조금 전에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벤트 뭔가 이제 우리가 선전포고를 하는 이야기인 건데
뭔가 국민들한테 검찰, 그러니까 지금도 정권 교체기가 됐고 또 검찰은 열심히 뭔가 일을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저는 그런 이벤트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사실 이게 와 이제 드디어 수사를 시작하는구나 이런 통쾌함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시기적으로 야 얘들이 뭐 이렇게 무리한 전 대통령 기소를 하더니 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오히려 좀 약간 씁쓸한 맛이 좀 있었습니다. 타이밍도 예. 지금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아주 중요한 예.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게 제가 검찰의 공정성과 관련해 가지고 예. 좋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드리면 사실 옛날에는 뭐 그러면 검찰이나 법원을 봤을 때 뭐 신뢰를 할 만하고 공정했느냐 예. 사실 옛날에 전혀 아니었어요. 네. 근데 다만 이 미디어가 발달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이 보도를 안 하면 사람들이 그냥 몰랐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미디어가 발달하고 뭐 지금 이렇게 되면서 검찰 담당 검사가 어떤 사람이고 뭐 판사가 어떤 맞습니다.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전 국민이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검찰 법원은 바뀌질 않거든요.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앞으로 법원 검찰은 이제 1인 미디어 시대에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자기의 신뢰성, 공정성 이런 걸 제고할 방안을 스스로 내놔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다? 그럼 개혁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동적인 네. 스스로들의 어떤 개혁이 아니라 뭐 검찰 입장에서는 외부 외력에 의한 개혁을 개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개혁을 스스로 못하면 개혁 당하는 거죠. 예.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이제 뭐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이 부분은 그렇죠. 이게 수사를 이제 계속 만들어간 거예요. 이게 상황이 쭉 지난번에 그 보도자료를 전주지검에서 발표한 걸 예. 보면 참고인 자격으로 이제 쭉 뭐 이렇게 수사를 쭉 진행해 오다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 사람이 당시 그, 전주에 있을 전주지검장으로 때. 내려가면서 이 수사가 완전히 뇌물 사건으로 이제 이게 말하자면 진척이 된 메이드가 거죠. 된 거죠. 예, 그때. 예. 그래서 이 디테일한 부분을 쭉 짚어보면 정말 짚어볼 대목이 많은데 그건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딱 오늘 그 아크로비스타 들어간 이 지금 시점이 물론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기소한 거에 대해서 지금 뭐 대선 국면이 이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뉴스는 안 됐지만 상당히 그 기소가 문제 있다는 그런 여론이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찰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이게 뭔가 타이밍도 지금 타이밍을 좀 보신다. 보는 거죠. 라는 이게 원래 잘하는 수법이에요. 자, 이제 이게 윤석열 사단이. 뭐 저희가 이런 분석 저런 분석 합니다만 그냥 국민들이 검찰을 이제 어떻게 보는가가 이제 대충 나온 거예요. 검사들이 뭘 한다 그러면 그냥 압수수색 이거 언론은 제목 크게 달고 뭐 속보 이러면서 띄우는데 뭐 사람들은 보면서 이제 오히려 딴 생각하는 거지. 얘들이 왜 이럴까? 얘들이 하는 게 정당한 일인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갈까? 혹은 타이밍은 왜 지금을 잡았지? 왜 오전이지? 민주당 오늘 선대위 출범 시간 나는데 이거 지우려고 그러나? 뭐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법률 관련해서 뉴스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대법원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정말 깜짝 초 놀랐습니다. 울트라 스피드. 네. 이런 전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렇죠. 대표의 공직선거법 네. 그 선고를 내일 이제 네. 5월 1일이니까 내일 오후 3시에 한다는 겁니다. 그 2심 나온 게 3월 26일이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다들 법조인들 뭐 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는 그랬어요. 대법관 이 연구원 출신인 한 분한테 여쭤봤더니 평생 본 적이 없대 이런 거. 두 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개국 이래 아마 뭐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뭐 이제 개국 초기에 대법원에 법원 이제 막 생겨갖고 아무 사건도 없었을 때만 뭐 이럴 그럴 때가 수도 아니면 있겠지. 네. 뭐 그럴 때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어요. 비슷한 사건이 예전에 제가 제 기억으로는 비슷한 사건 하나 있긴 있었어요. 예, 이거는 이 정도 속도가 되는. 이렇게 빠르진 않았죠. 이렇게 빠르 주 2회씩 그 어. 전환합의체 예. 합의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아마 아실 거예요. 새만금 사건. 새만 2000 그때가 2006년인가요? 그 노무현 정권 때 새만금 뭐였냐면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새만금 그 개발 사업을 할 때 그 환경단체 반대가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행정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행정소송 이겼어요. 환경단체가. 그래서 이제 그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심을 갔는데 2심에서는 또 뭐 고등법원이니까 아무래도 뭐 국가적 대사기 때문에 예. 이거 뭐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된다 해가지고 황광대가 졌죠. 음흠. 졌는데 당연히 이제 대법원에 올라갔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때 이제 당시 어떤 얘기 있었냐면 그때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이었는데 야 추억의 이름이. 예, 이거 물먹이 공사 마지막 물먹이 공사 하기 전에 결론을 내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했던 거죠. 그건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예. 그래서 그때 아마 바로 돌입을 해서
일주일에 2번씩 합의를 한 다음에 전원 전압 심리를 가진 다음에 나중에 물방이 공사하기 전에 결론을 내죠. 공사 계속 그러니까 해라. 지금 네, 이런 식으로. 새만금 케이스에 비하자면 지금 음. 물막이 공사에 해당되는 게 대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이 대선이 될까요? 아니면 최종 후보 공식 음. 등록하는 날이 될까요? 왜냐하면 5월 1일이라는 건 당장 내일이고 네, 네. 2심 나오고 나서 36일 음. 밖에 안 지났어요. 뭐 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압한다고 그러고 나서 9일입니다. 저는 이게 어떤 식으로든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이게 들어요. 그리고 저는 불안해요. 불안하다. 왜 그러냐면 저는 탄핵 심판할 때도 별로 불안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무조건 8대 0이야.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뭔가 모두가 자꾸 이제 상고기각 날 거다 막 이렇게 그 얘기 많이들 예측을 하죠. 많이 예. 하고 있고 저도 물론 그렇게 네. 생각은 합니다만 법리적으로. 음. 근데 뭔가 그때에 비해서는 긴장감이 좀 많이 해이해진 것 같기도 하고 대법원이 갑자기 이렇게 한 달 만에 촬영 허가까지 해가면서 그렇습니다. 속도전을 벌이는 것이 왜 그러지? 음. 일반 사건과 오히려 이런 거일수록 일반 사건들과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평등하게 진행을 해야지 대법원이 더 오해를 안 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논란을 어떤 형태로건 촉발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보는 상고 거예요. 기각이 나온다라고 치면 많이들 그 얘기를 하시니까 상고 네. 기각은 말 그대로 무죄가 확정돼 버리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비토를 하는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관련 언론들이라든지 이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리를 준다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렇죠. 어느 한쪽에서는 계속 반발을 하면서 어허. 대법원을 계속 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근데- 부담을 가지면서까지 이렇게 속도를 예. 내는 이유. 어느 방식으로든지 간에 결국에는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대법원이 이렇게 빠른 선고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판단이다. 정치 개입이다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우리 김규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법리적으로는 상고 기각이 맞다라는 예. 부분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상고 기각 아니면 파기 자판 아니면 파기 환송 이렇게 있을 수 예. 있잖아요. 근데 지금 2심이 무죄이기 때문에 그 상고 기각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빠른 시간대에 될 수 있는 즉 그 기록이 지금 엄청난 거의 6만 예, 예. 6만 쪽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록 자체를 검토할 시간 자체가 없었거든요. 음. 물론 재판 연구관들이 다 검토를 하고 보고서를 써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2심 할 때부터 했다는 예. 얘기였으니까. 그 상고 기각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383조에 보면 상고 사유 이유가 있어요. 그 조문은 그 당연히 아실 필요가 없고 이런 얘기하면 예. 좀 그렇지만 예. 난 법률가들이 뭐 몇 조 이런 거 할 때 좀 멋있어. 아. 네. 그러니까 검찰의 상고 이유서만 봤을 때 이거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다 이거예요. 아하. 뭐냐하면 우리 대법원은 법률심하는 곳이고 법률 적용과 관련돼 가지고 네. 그 다투는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검찰의 상고 이유서를 봤더니 너희들이 지금 사실관계 중심으로 다투고 있고 그 상고 이유를 봤을 때 요 상고 이유가 없다. 여기에 대한 이제 대법관들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상고 기각으로 빠르게 결론 난다. 이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고요. 시나리오 1 중에 하나죠. 예, 그렇죠. 이제 파기 환송을 하려 그러면 이제 관련돼 가지고 무죄가 유죄가 되는 과정을 논증을 해야 되는데 대법관 12명이 동일 결론이 났을 리가 없거든요. 그럼 동일 결론이 나지 않고 소수 의견, 반대 의견 이런 것들이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빨리 결론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절차를 아는 저희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빨리 나는 건 상고 기각일 수밖에 없다. 좀 무리한 제가 네네. 추측을 해보자면 네. 절차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날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네. 혹은 예를 들어 파기환송돼서 유죄 취지로 네. 돌아갔다. 네. 그럼 절차에 문제가 있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나중에 따질 수 있습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2번의 평의를 하셨는데 네. 이제 그러면은 뭐 유죄를 주장하시는 분들, 무죄를 주장하시는 분들 그냥 그 숫자대로 그냥 정확하게 판결을 내버리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그렇게는 경우에도 안 해요. 네. 보통 예, 전압은 그런 경우도 전압이니까. 예. 전압은 그러니까. 그렇게 안 근데 하고 그렇게 할 수 없고 네, 보통 만약에 지금 저 우리 음. 김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상고 기각이라고 이제 전망하는 가장 그 합리적인 추론이 뭐냐면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심이 무죄였는데 이걸 뒤집으려면 거기에 대한 논거가 필요한 거죠. 예. 재판 대법관들이 그러면 그 대법관 지금 12명이 해야 되는데 12명이 그 뒤집어야 하는 그런 논거에 대해서 다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합의 심의를 가진 게 벌써 22일 한 번 하고 사실상 24일. 예. 그리고 이제 29일은 사실 날짜를 잡은 거기 때문에 그 심의한 거는 이틀밖에 없는 거예요. 합의한 게 심리한 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안에 그러면 다 그걸 했겠느냐 뒤집으려고. 예. 법관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자기가 안 하고 막 AI 돌리고 이래가지고 엄청 빨리 절대, 하는 거나 뭐 이런. 예, 그거는 그렇지는 불가능. 않습니다.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저도 이게 예. 그래서 전원 일치일 가능성이 일단 매우 높다. 높죠. 뭐 네. 소수 의견이 있어도 한두 명, 예. 그 정도일 것인데, 근데 만약에 이거를 뭐 파기환송을 하는 식으로 전원 일치로 만약에 뭐 파기환송을 만약에, 하는데 예.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과거에 무슨 헌법재판소에서 수도 이전에 대한 뭐 관습헌법 예, 예. 했던 아, 이거 오래 걸렸지. 그런 시간이. 식으로 이제 돼버리는 거고, 그럼 대법관들 거의 전원이 음. 나는 이재명이 너무 싫어. 그렇게 되는 네. 거죠. 말은 그냥 결론이 이렇게 돼버리는 난다면. 거예요. 그럼 예. 그러면은 이제 명백하게 선거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 일말의 불안감이 가시질 않아요. 음. 일말의 불안감이. TV 생중계를 허락했다는 부분까지도. 네, 어. 이렇게까지 속도전을 한다는 게. 그리고 아까 저 부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건 예. 재밌는 건데, 법률가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법 몇 조, 예, 예. 아니면 특히 사건 번호, 어허. 뭐 2012 고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헌나, 도일, 뭐 이런 거. 헌나 8일 이런 얘기하실 때 꼭 검색해 보세요. 아, 뻥일 수 있습니까? 네, 예. 꼭 검색해 보세요. 깜빡 속을 뻔했네. 예, 형사소송법 그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 막 383조는 엉뚱한 게 나올 수도 제가 있어. 형사소송 아까 몇 조라 그랬죠? 383조예요. 383. 예, 그거는 제가 실수할까봐 제작진 적어온 겁니다. 놀지 아니, 말고 이거는 이래. 맞아요. 검색해. 아니, 법조문은 근데 되게 맞아요. 네. 근데 특히 사건 번호 얘기할 때 그렇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때는 아. 꼭 한번 검색해 아유,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그렇죠. 예. 사건 번호는 음. 실제로도 오류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부연 말씀을 드리자면, 파기 자판이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법조문에 나와 있는 이론대로 파기 자판이 가능하다고 자꾸 이제 특정 이제 어떤 좀 주진우. 극단적인 그분이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예, 기자 말고요. 예, 말도 안 국민의힘 되네. 법률위원장 주진우 네. 의원 얘기하는 그분이 유일하게 좀 안심을 시켜줘야잖아요. 아, 그래요? 한편 계속 네. 불안했는데 그분이 그분이 또 얘기하면 다 하길래 틀렸거든요. 네. 다시 그분이 또 4대4 얘기했던 분입니다. 예. 아. 파기 자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파기 자판했던 판례들을 쭉 검색해 보면 이 사건은 파기 자판이 될 수 없다는 게 너무 명백합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헌법적 위상이 권리구제 기관이기 때문에 파기 자판은 피고인의 권리구제에 도움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거. 예, 예. 이렇게 해왔거든요 아하. 지금까지. 예.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무죄 예, 무죄를 선고한 유죄가 무죄로 바뀐다. 이거보다 더 권리를 보장해 주려면 예. 지금 있는 파기 자판 이 구조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죠. 아니면 대표적인 파기 자판 예가 그거예요. 대법원 재판 중에 피고인 사망한 경우. 네, 그럼 공소기각하거든요. 그런 예. 거죠. 그럼 공소기각 아니면 뭐 추징금 잘못 부과돼가지고 떨어낸다든지. 그렇죠. 돈 얘기할 때 예,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하는 거지. 무죄를 유죄로 할 때 파기 자판을 한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대법원은 그냥 정치 개입을 해버린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개입을 해버린 게 되는 거죠. 수많은 법률가들이 네. 멘붕 오지 않겠습니까? 예, 예. 본인들이 배웠던 법하고 다른 예. 상황이 연출되는 예. 것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3대 대선, 4대 대선 맞지. 음. 이승만이 막 삼선하고 이럴 예, 때 예. 그때 4.19 전에. 예, 민주당 네. 후보가 신익희 씨였는데 사망했죠. 선거 유세하다 사망했어요. 네. 그 다음 대선에서는 이제 저기 조병호 조병호 박사. 박사였는데 그분도 그랬죠. 예, 네. 선거 도중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계속 당선이 되는데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런 급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도중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봉암 선생에 예. 대해서 갑자기 뭐 간첩죄 이런 식으로 맞아요. 조작해가지고 예. 사형을 시켜버려요. 그 경쟁자들을 그 20 없앤다라는 예, 취지. 21세기 판 그런 일이 어, 벌어지는 겁니다. 어허. 이게. 아니 그 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그 조희대 대법관, 네, 네. 이 대법 대법원장. 예. 대법원장, 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캐릭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대법원장 한 사람의 캐릭터로 뭔가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러니까 판단을 이제 하고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게 대법원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대법원장이 물론 이제 재판장으로서 이제 행사한 전압의 재판장으로서 행사하는 그런 게 물론 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일단 대법관들이 대법원장 말을 그렇게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대법관이란 자리는 이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예, 관계가 그렇게 뭐 상하 수직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합의부 어렵군요. 이른바 일반 그렇죠. 중앙지법 합의부의 뭐 부장판사와 배석 그런 관계가 아니고 대법원장 말을 물론 이제 그 중에 정말 뭐 이렇게 대법원장한테 신세진 대법원장이 정말 발탁을 해서 대법관이 됐다 예. 뭐 이런 사람들은 말을 또 이렇게 또 의리가 있으니까 들을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대법관들이 그렇게 대법원장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예, 끝까지. 그리고 또 전압 합의 판결문을 보면 거기에 이른바 그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봤을 때는
매우 그 논리적 물론 다른 판결도 마찬가지인데 논리적이고 되게 정치한 논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뭐 대법원장이 무슨 이렇게 원하는 방식대로 네. 그렇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이게 음. 보통 한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보통 전압이 이렇게 만약에 뒤집어지거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한 7, 8번 내지 10번 이상의 그 핑퐁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다수 의견 서로 이렇게 그 논박하는 과정이 네.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손재능 서류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예. 네, 그 사실은 대법관들 중에 혹시 난 대법원장까지 올라갈 거야라는 어. 야심 있는 사람이 있어도 현 대법원장이 그거 그렇죠. 시켜주는 게 네,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죠. 차기 기껏- 대통령이 시켜주는 거지. 기껏해야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 하지만은 법원행정처장은 맨날 뭐 재판 안 할 뿐이지 사실은 고된 작업이거든요. 그거 뭐 아시다시피 맨날 국회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그렇죠. 일도 많고 매일 뭐 연도 많이 팔리고 네. 뭐 그런 거죠. 지금 네. 그러고 있잖아요. 오늘도 아마 뭐 있었던 천재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머리도 하얗게 이렇게 되셨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나라 구한 변호사로 유명한 우리 김정한 변호사. 사실은 뭐 대부분이 그렇게 수식어를 달아주지만 저희 뉴스다이브에서 그냥 돈가스 변호사죠. 예, 그렇습니다. 나라 구한 돈가스. 돈가스. 예. 왜냐하면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고 네. 한덕수 대행이 또 한 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 자체가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이제 금지하는 것을 취지로 한 네. 주요 골자로 한 이 개정안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들과 네. 그리고 우리 김정한 변호사가 지난번에 헌법소원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했던 내용들과 네. 한덕수 대행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그분은 애초에 최초부터 본인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돼서 어떠한 법적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소신이 없었던 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예. 왜냐하면 최초에 3명의 재판관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때 자기는 권한대행으로서 소극적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그랬었죠. 없다. 예. 예. 국회에서 합의해 와라고 얘기를 나중에는 하고. 예. 다시 이제 2명의 재판관을 오히려 임명하면 대통령 몫에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의 기능이 마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두 개는 완전히 상충되는 얘기거든요. 180도. 이게 사람들이 기억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네. 처음에 3명의 후보 네. 지금 말씀하셨던 3명 국회 후보 선출 있을 때, 몫입니다. 그거는. 이 후보들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을 때는 뭐 이렇게 3명 그러니까 국회에서 합의 안 해갖고 나는 이제 대행이니까 소극적으로 한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탄핵이 됐죠. 탄핵이 되고 나서 최상목 대행 때 2명이 네. 임명이 됩니다. 제가 진짜 가까운 친구한테 네. 그 질문을 받았는데 야 너는 임명하지 않는 게 잘못됐다고 소송했다가 어허. 임명하는 게 잘못됐다고 소송을 했다며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걸 설명해주기가 좀 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국회에 선출한 거는 임명을 해야 되는데 안 했고 그렇죠. 그 뒤에 대통령 몫은 임명은 본인이 대통령이 아닌데 임명했고 그렇죠. 이 차이잖아. 예. 이건 이미 뭐 이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친구분은 이거 안 보나 보죠? 아 그런가 봐요. 그 네, 한덕수- 정치에 무관심한. 그 실명 까세요. 누굽니까? 네, 한덕수 대행권으로 까줘야 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요. 한덕수 대행이 뭐라 그랬냐면 대행은 소극적이어야 된다. 나 그렇죠. 못하겠다 네. 이랬다. 나중에 뭐라 합니까? 대행은 대통령이랑 똑같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말을 바꿔버려요.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그 논리로 본인의 논리로 소신을 거부권을 가지고 썼어요. 본인 소신대로라면 그렇게 말을 180도 바꾸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면에 결정을 하는 다른 어떤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 거부권 행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 경우에 임시로 그 기간을 연장한다라든지 예. 아니면 대통령 몫의 재판관과 관련된 어떤 이런 조항들은 이제 비교법적으로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임명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 가처분도 나온 입장에서 아하. 계속해서 자기 논리를 밀어붙인다 이런 태도를 가지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본인의 소신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어차피 지금 이분은 마음이 지금 다른 데가 있습니다. 콩밭에 예, 마음이 선거에 가 있는 분이고요. 그 미국 재무장관이 협상하는데 얘들이 이걸 선거에 이용하는 것 같아라는 발표를 그냥 어제 했을 정도로 기자회견 예. 예. 이제 이분은 이제 선거와 관련돼서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지 헌법재판소의 기능 이런 국가적 관심을 가지실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 그냥 이제는 뭐 그러려니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부인분이 사주 좋아하신다는데 말년 사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전 왠지 굉장히 험할 것 같아요. 이분 근데 말년. 그 어떤 분이 관상 보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던데요. 그 한덕수 대행의 관상은 말년상이 좋은 관상이래. 오, 예. 그런가요? 그래서 내가 말년상이 좋아도 좀 그렇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예. 머리가
둥근 게 아니라 길어야 되는 거군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요. 예. 자, 아무튼 오늘 2부 중증검찰센터 여기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슈들이야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고 뭐 할 얘기는 더 많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3부에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 관련해서 지금 코너가 준비가 돼 있고 그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강혜경 씨랑 문건일 변호사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같은 변호인단이잖아요. 저도. 그러시죠? 예. 근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강혜경 씨 오셔가지고 밖에서 예. 저희 사진 찍으시더라고요. 예. 그 같이 있고 하는데 지금 문건일 변호사가 지금 자료 정리나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강혜경 씨가 여기 오는 거를 근데 변호인단인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약간 문고리가 된 것 같은데 문건일 변호사가 혹시 따당하거나 뭐 그렇지? 그러니까요. 따끔하게 혼 좀 내주십시오. 예, 일단은 그거부터 지적하고 시작해야겠네요. 함께해 주신 세 분 이춘재 위원 그리고 김정환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